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보다 5원 올랐던 기름값이 오늘은 10원씩 뛰고 있고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한숨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이미 리터당 1963원을 찍었고 휘발유도 1945원을 넘기면서 2000원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678원이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금은 1900원을 훌쩍 넘었으니 석 달 사이에 223원이나 치솟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육세와 주행세를 모두 합쳐서 리터당 763원으로 지난해 11월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정돼 있거든요. 세금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기름값만 로켓처럼 솟구친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정유사 공급 단가와 유통마진이었고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서 30년 만에 금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은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기름값의 천장을 딱 정해놓고 그보다 비싸게는 절대 팔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에요. 이 제도가 마지막으로 작동했던 시절은 1970년대와 1980년대 1차, 2차 석유 파동 때였으니 거의 반세기 전 이야기입니다. 1997년 육아 자유화 조치 이후로는 법전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조항이 갑자기 무대 위로 소환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정유업계와 야당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민의 생존이 걸린 문재인이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편에서는 시장을 건드리면 공급이 말라붙는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의 공포가 왜 찾아왔는지 그 뿌리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일거에 뒤집어졌고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바닷길이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 길이 막히자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이 계속되면 두세 주 안에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마저 원유 생산량을 예방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뒤덮었어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의 원료비가 오르고 그것이 공급 단가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 주유소 가격표에 찍히는 구조니까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른바 폭리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고 있는 기름은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확보된 물량인데 가격은 국제유가를 즉시 반영해서 껑충 뛰었으니 이게 정당한 건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번개처럼 빠르게 반영하면서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떨어지는 이른바 로켓과 깃털 현상은 한국 주유소 시장의 오래된 고질병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깎아줘도 정유사와 도매상이 그 혜택을 중간에서 흡수해버리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정하는 우회로 대신 가격 자체에 뚜껑을 씌우는 직접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겁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에는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전액 정부가 환수합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기름값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모든 물가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폭등하면 물류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음식값이 오르고 결국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유를 주로 쓰는 화물차와 물류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운송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연쇄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만든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면 투기꾼과 매점 매석이 판을 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죠. 또한 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 지금 같은 상황이야말로 이 제도를 꺼내야 할 적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가격을 한 개당 6,000원 이하로 제한한 것도 같은 법리에서 나온 조치였어요. 연탄 가격 역시 2003년까지 15년 동안 단 1원도 올리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니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찬성론의 핵심은 시장이 실패한 자리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반면에 반대 측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을 악마로 만들고 가격을 찍어 누르는 것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해외 실패 사례입니다. 헝가리는 2021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약 1,800원 수준으로 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묶여 있으니 주유소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일부 주유소는 아예 문을 닫았고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다가 결국 가격 상한제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가격 통제를 시행했지만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유소 앞에 끝이 안 보이는 차량 행렬이 생겼고 결국 통제를 풀고 시장 가격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루마니아는 에너지 가격 상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약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가격은 낮아졌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옮겨간 셈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가격 상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반대론의 핵심 우려는 이렇습니다. 정유사가 국내에서 팔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물량을 해외 수출로 돌려버리는 공급 왜곡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주유소의 기름이 마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유류세 인하나 비축유 방출 같은 덜 극단적인 수단을 먼저 써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극약 처방을 꺼내면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의 수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기업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석유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를 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순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다른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요?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고시를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름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울처럼 가격이 특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핀셋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지정하라고 한 것도 전국 일률 적용의 부작용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이 주 기준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고 이 주 주기로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요. 정유사 출고 단계와 주유소 유통 단계 모두에서 가격 통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단계를 타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모든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도 당연히 정부가 정했어요.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터지자 정부는 3월에 석유 가격을 9.5% 올린 데 이어 7월에는 59%나 한꺼번에 인상했고 전기요금도 35%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에 그치지 않았고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사회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그때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에서 유가 급등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하루 기름값이 2만 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화물기사들은 경유가 폭등으로 한 달 운송비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면서 운행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은 식재료 배송비가 오르니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면 손님이
줄고 안 올리면 적자가 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최고가격제 찬성론은 힘을 받습니다.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매일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가장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론도 단순히 기업 편들기가 아닙니다. 만약 최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잡히면 정유사는 원유를 사와서 국내에 팔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를 감수할 기업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을 줄이거나 수출로 물량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기름이 아예 없어서 못 넣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비축유 방출, 그리고 도입선 다변화와 서민에너지 바우처 같은 복합 처방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찬성론에는 서민고호라는 절박한 명분이 있고, 반대론에는 시장 원리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결국 최고가격제의 성패는 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잡느냐, 그리고 공급 축소와 암시장 거래를 얼마나 철저하게 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한 기름값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 새겨질 겁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금단의 카드가 서민의 방패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그 답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